네, 오늘 공부하실 것은 에쿼리 메소드, 그러니까 지분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지분법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이게 되는데 일단 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보통주 시가총액 2,500조 원 중에서 500조 원 이상이 다른 상장사가 보유한 지분입니다. 어떤 회사가 타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투자 회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그래서 HFT, Held for Trading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히 의미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 Available for Sale이라서 AFS라는 계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금융자산,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월드 투 월드로 번역을 한 나라에만 IFRS를 적용하는 나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단어가 회계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들이 단기 투자를 위한 자기 매매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외 회사들에게서는 어지간하면 Available for Sale, 매도 가능 증권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단기 매매용 투자자산이다 그러면 HFT가 되는 거고, 보유가 목적이라면, 만기 보유가 목적이라 그러면 주로 채권에서 그런 말을 쓰죠. Held to Hold to Maturity, 그래서 HT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마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Available for Sale, AFS로 표시하면 되죠.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소위 지분법에 의해서 기장되어야만 하는 경우와 인수법에 의해서 기장되어야 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분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그 회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매수한 거다 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이때 쓰이는 회계적 방법은 지분법이 아니라 이건 인수 목적이다 그래서 인수법을 써야만 합니다. 투자한 회사의 장부에서 투자자산이라는 말이나 매도 가능 증권 계정은 사라져야만 되고 대신에 그 회사의 부채와 자산이 엎어져서 연결돼야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투자자산이 될 수 없다. 투자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확고한 자회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을 매수했는데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한다면 과연 그 채권에 대한 시장가치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죠. 채권은 시가가 매일매일 변해요. 매일매일 변합니다. 주식처럼. 근데 결국은 어때요? 주식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채권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발행 당시의 파가격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반드시 만기에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매수한 채권이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걸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장부가치 표시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만 인식시키면 되고 채권의 가치는 당초 매수가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다라면 당연히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시가로 정확하게 기장을 해야만 될 겁니다. HFT, Held for Trading이라면 그 채권의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시장의 공정가치, 페어밸류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여기서 발생된 손익은 그 분기에 곧바로 네트인컴, 순이익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목적이 단기 차익이기에 언제든 매도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모든 채권을 무조건 페어밸류, 공정가치로 잡지 않습니다. 그보다 어떤 목적으로 채권을 혹은 주식을 매수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어떤 회사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주가의 등락에 따라 단기 순이익의 변화가 커지겠죠. 물론 이런 단기 순이익은 영업적 가치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이 있는 회사, 그것도 단기 차익을 목표로 한 투자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B사의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 투자 자산인 B사의 주가가 다음 분기에 8,000원으로 하락했다면 이 A사를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사실 정답이 없죠.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B사가 향후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일회성 비용으로 보고 무시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B사의 미래 가치가 영 아니다라고 판단한 애널리스트라면 A사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또한 CEO의 생각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A사가 B사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몇 년 동안만 딱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매도 시기에 대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대부분. 언제 팔지 막연한 상황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A사는 B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것을 A사의 정보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B사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차익이 생기겠죠. 그 평가 차익으로 인해서 배당 요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A사에. 그래서 HFT로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도 이익으로 보고 배당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B사의 주식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면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지금 올랐지만 팔지 않았고 지금 당장 팔 생각도 없으니까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고 현금 흐름은 들어온 게 없죠.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보고 배당을 주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다시 까먹었다면 이미 배당 나간 거 다시 개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직 팔 생각이 없는 투자 자산의 평가 이익에 대해서 현금의 아웃플로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는 네트인컴으로 인식시키지 말라. 대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올려두었다가 그 주식을 매도할 때 다시 정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겠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기장하지 않고 올라온 이익이에요. 배당금이 나가지 않는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많은 회사는 어떤 회사로 볼 수 있을까요? 이익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익 처리를 해야 하는 미래의 배당 여력이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많은 회사는 좋은 회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